너무 게으르게 AI를 대놓고 쓰고 이럴수록 이 시대는 점점 더 필요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우린 AI 스멜이라는 걸 느끼죠. 나는 AI 지능과 판단을 위탁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결정하면서 사유하는 주체인가? 우린 AI 시대에 어떻게 나라는 이름을 기반으로 시대를 관통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브랜드를 만드는 최장순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원숭이는 마카크 원숭이입니다. 미어하우타오라는 말은 이 원숭이가 먹는 복숭아라는 뜻입니다. 20세기 초 이 미후도라고 하는 과일의 씨앗이 뉴질랜드로 넘어갔습니다. 뉴질랜드의 유통상이었던 터너스 앤 그로우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씨앗을 수입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과일의 맛이 서양의 구스베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차이니즈 구스베리라는 네임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20세기에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했더니 차이니즈란 단어는 당시에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단어가 문제가 있었고요. 구스베리는 땅열매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데 성공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묘수 끝에 이 잭 터너라고 하는 사업자가 이 뉴질랜드의 상징 새 이름을 따서 키위 프루트이라고 네이밍을 바꿉니다. 이 키위 프루트, 이 단어 자체가 이 과일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키위는 2023년 글로벌리 약 440만 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시장 규모는 집계 방식에 따라서 10조에서 14조 원대가 되는 글로벌 인기 있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 과일의 세계를 다시 쓰게 된 거죠. 제 이름은 최장순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들이 네 동생은 단순이냐라고 놀리기도 했고요. 어른들은 최장수라고 읽으면서 오래 살겠네 라고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대학 내내 이 이름을 싫어하다가 이 이름이 갖고 있는 한자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문장장, 글장에 순박할 순자를 쓰는데요. 좋은 문장들을 많이 읽고 화려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질박하게 이해하고 쓰자는 의미로 제 이름을 해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이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 공부를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 글을 쓰는 작업들, 그래서 신문 기자 생활을 먼저 하다가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언어를 다루는 전략, 시각 언어를 다루는 디자인, 공간의 언어를 다루는 인테리어, 마케팅, 광고 제작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이제 책도 아직까지는 많이 쓰지 못했지만 4권 정도를 썼고요. 본질의 발견, 기획자의 습관 같은 책들을 대중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름은 바로 의미, 이 브랜딩이라는 건 의미 부여의 기술입니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AI 시대의 브랜딩,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 시대를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서 화두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브랜드 전략가로 브랜드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름을 만들고 지금까지 글로벌 그리고 국내 브랜드 300여 개의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하는 기후학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연구를 하고 현업에서 실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문장이 있는데요. 브랜딩은 단지 외면을 포장하는 데코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브랜딩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방법론이고 세계를 새롭게 읽고 새롭게 써나가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지점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크게 3파트로 구성해서 전개할 예정이고요. 브랜드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는가, 브랜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AI 시대의 브랜딩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브랜딩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다뤄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내 이름을 가지고 관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브랜드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는가? 현대 자본주의의 중심에는 항상 어떤 컨셉과 아이디어가 있고요. 이 컨셉과 아이디어는 특정 세계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와 컨셉이 연결된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는 컨셉이 있고요. 이 컨셉을
볼보라고 하는 라틴어 1인칭 주격 동사, 나는 굴러간다라는 의미의 단어에 연결짓는 작업, 이 작업이 브랜딩의 시작인데요. 그렇다면 왜 어떤 특정 컨셉과 아이디어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 경쟁의 중심을 차지할까요? 바로 자본가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죠. 자본가들은 그럼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이익을 얻게 되죠? 바로 이 컨셉에 연결된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혜택을 주는 그 이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컨셉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는 컨셉과 볼보라고 하는 이름을 연결짓는 사람의 숫자를 브랜드 스트렝스, 브랜드 강도라고 합니다. 브랜드 강도가 세지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름에 얽혀있는 이 특정한 혜택이 커져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할 테니까요. 브랜드 강도를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키우려고 하냐면 브랜드 강도가 세지면 경쟁자 대비 차별적인 부가가치의 합, 이것을 쉽게 말해서 브랜드 자산, 에쿼티라고 하는데요. 브랜드 자산이 커집니다. 근데 브랜드 자산을 지금 모든 주주들이 크기를 바라는 이유는 이 브랜드 자산이 클수록 주주 가치가 높아지고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 공동체의 베네핏, 편익을 주는 구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투자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브랜딩이라는 것이 단지 쉽게 이쁘게 꾸미고 멋들어지게 이름을 만들고 카피를 붙이는 그런 작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미학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비 공동체와 투자자를 연결할 수 있는 경제적 사건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렝스를 키우기 위해서 컨셉, 특정 이름을 떠올리면 컨셉이 떠오를 수 있도록 혹은 어떤 특정 컨셉이 떠오르면 그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의 상기력을 높여야 되는데요. 결국에 전체적인 소비 공동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억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디자인과 스토리 쉐어링, 광고 마케팅 등을 진행하게 되죠. 지금까지 브랜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한 것은 특정 컨셉과 이름을 연결하는 작업, 기억을 주입하는 작업이 단지 미학적인 꾸미기 위한 포장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름에 대한 것, 브랜드를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한번 투입하면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브랜딩이 AI 시대에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브랜딩을 해야만 하는가 그 실천적 태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단지, 여러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에 돌아다니는 전단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이동에 살고 있는 5성급 호텔 셰프 출신 메뉴 개발자 이기원입니다. 요즘 배달비가 참 비싸죠. 배달비도 비싸고 음식값도 비싸고 여기 근처에서 먹을 곳도 잘 없고 해서 제가 직접 배달비도 없고 저렴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플랫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후덕하게 생긴 셰프의 얼굴이 있고요. 셰프의 사인이 있고요. 밑에는 메뉴가 Do It Amazing 메인 메뉴판이라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분들은 이 광고 전단지를 보고 진정성을 느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이걸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우리 아파트에 백이동이 없는데? 라는 거죠. 하고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과 자세도 좀 무언가 AI스러운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네, 한 특정 브랜드에서 AI로 뚝딱 하고 만들어낸 전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죠. 이게 지금 AI가 브랜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AI로 브랜딩과 마케팅,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서 저도 여러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봤던 일부의 제목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AI로 모든 걸 자동화해서 연 2억 버는 94년생. 정말 매년 2억씩 버는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브랜딩에 대한 것을 의미할 수 있는가? 라는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마케팅에 돈을 왜 써요? 이게 AI 하나면 다 돼요. AI로 마케팅 자동화하니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공짜로 브랜드 이름 로고 만들기, 마케터 사업자 필수 시청 AI 마케팅 툴 탑5, 모델 음성 더빙까지 AI로 3분 만에, 작은 브랜드 AI로 살아남기, 따라만 하면 돈 버는 자동화 툴 활용법 7단계,
개발 몰라도 자동화 시스템, 메이커 써봤어요. AI 뭐 써야 할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AI를 통해서 어떻게 효율화하고 쉽게 노력 하나 들이지 않고 브랜딩과 마케팅, 디자인, 전략, 글쓰기,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론 이런 AI의 기술을 우린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이승 선생께서는 그 딸깍발이라는 현대적 에세이를 통해서 선비의 어떤 꼬장꼬장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AI 딸깍발이라고 말을 붙여봤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AI로 마우스로 클릭 딸깍, AI 딸깍 하면서 효율성, 뭐 어떤 책을 읽으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고요. 논문도 직접 쓰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디자인도 내가 구태여 어려운 툴을 공부해가면서 미학적인 감수성을 길러가면서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AI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효율화, 과거에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동화전과 같은 걸 보면서 쉽게 답을 내는 태도에 비슷할 겁니다. 이런 AI 딸깍발이 지나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고통이 서려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런 세태를 저는 AI 딸깍발이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한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의 기사인데요. 물론 비용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AI로 이런 보도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 사진을 보면 손가락이 4개입니다. 이게 너무나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너무 게으르게 AI를 대놓고 쓰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기자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굳이 손가락이 5개로 정교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어색한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AI 스멜이라는 걸 느끼죠. 이럴수록 이 시대는 점점 더욱더 진정성이 필요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브랜딩의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서 특정 컨셉을 네임에 연결한 작업에서부터, 연결 행위에서부터 브랜딩이 시작되고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작업을 브랜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야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에피소드와 내러티브, 서사가 있는데요. 에피소드는 이런 거죠. AI 프롬프트로 햄버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런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이 이미지도 그저께 제가 그냥 만든 건데요. 이런 식의 이미지를 뚝딱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에피소드에 가깝습니다. 에피소드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자극적인 에피소드가 나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에피소드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한국에 유행이 빠르게 번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돕니다. 흑당 버블티 2019년에 굉장히 유행이었죠. 지금 그 인기는 시들시들하죠. 물론 제 딸아이는 아직도 좋아하는데요. 흑당 버블티 이런 어떤 유행이 도는 것들처럼 이런 것들은 모두 시장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에피소드에 집단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과 관점, 의미의 맥락들, 집단의 무의식들, 집단적 기억들이 더해져서 하나의 인과관계를 이룬 이야기를 우리는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모더니스트 퀴즈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이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이 사진 작가와 기획자는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이 재료 하나하나를 공수하는 과정, 재료 하나하나의 매력을 연출하기 위한 기획과 과정들. 여기서 제가 감히 이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 요리는 불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의 축적이다 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총 준비 시간에 30시간이 소요되었고 실제 이 연출하기 위한 조리 시간이 2.5시간이 소요된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을 작업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들이 들어가죠. 이 고통의 서사, 파토스가 바로 인간적 작업을 특징 짓습니다. 에피소드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내러티브에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어떤 긴 이야기가 있고 오랜 시간이 누적돼 있습니다. 브랜드는 바로 이런 서사를 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타나카 타치야라는 아티스트의 작업이죠. 이 작은 미니어처를 만들기 위해서 자세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고정시킨 채 그 오랜 기획을 실천하기 위한 오랜 시간이 노정돼 있을 겁니다. 고통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타나카 타치야의 이런 작업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그래서 이 개인과 이 작업에 대한 아우라를 느끼게 되죠. 이 작업물을 학습한 AI로
AI로 딸깍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수많은 AI 이미지로 딸깍 생성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미지들이 어쩌면 타나카 타츠의 실제 작업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AI로 만든 작업에는 아우라가 없습니다. 아우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AI에는 시간이 들지 않죠. 고통도 없습니다. 고통이 축적되지 않고 에러와 결함들은 지워지고 업데이트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고통을 축적하고 그 경험들을 계속 현재화하죠. 아우라는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발터 베냐민이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에서 좀 수면 위로 부상시킨 개념입니다. 고유한 분위기를 아우라라고 하는데요. 베냐민의 철학적인 언어를 좀 요약을 해보면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의 현존성, 일회적 존재감이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각 오프라인에서 생활 세계에서 만난 이 사람들 하나하나의 아우라를 알아가죠. 이런 일회적 존재감은 개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본 모나리자 작품이 끊임없이 매년 색칠이 계속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이 채색이 된다면 이 원본이 갖고 있는 진품성, 아우라는 없을 겁니다. 개선 가능성이 없죠. 원본의 가치는 단 한 번만 존재하는 진정성입니다. 복제가 불가능하죠. 아우라는 철학적으로 세 가지 거리에 기반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원본은 지금 여기에만 존재한다는 공간적 거리, 역사, 전통, 과거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계열의 연속성, 이 시간적 거리, 그리고 경외, 존경, 침범 불가의 감각, 이 상징적 거리, 세 가지에 기반해서 아우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건 어떤 작업물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식의 거리감을 축적하고 계신가요? 지금 AI 시대의 브랜딩, AI 시대의 모든 의미화하는 작업들은 왼쪽의 세계로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의 세계고요. 가성비의 세계입니다. AI 프롬프트를 통해서 딸깍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의 세계죠. 물론 이 세계가 아예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기술도 우린 받아들여야 하죠. 하지만 진짜 의미, 나를 고유하게 만드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완벽한 무게성의 세계입니다. 발터 베냐민이 말했던 아우라 상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시브한 영역과 오뚜꾸띠르의 영역,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인데요. 서사의 세계이고 거리와 고통을 노정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아우라가 있는 세계죠. 여기에는 건널 수 없는 캐즘이 존재하죠. BTS의 RM이 다랑아리를 들고 찍은 사진을 보고 전 세계 아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다이소 와서 5,000원, 8,000원짜리 다랑아리를 수십억 원어치를 사갔습니다. 그런 다랑아리죠. 완벽하게 공장에서 찍어낸 대칭형의 무게성. 하지만 진짜 다랑아리의 매력은 두 개의 접시를 불균등하게 붙여놓는 이 울퉁불퉁함에 있습니다. 이 울퉁불퉁한 미학적인 불완전함, 이 와비사비, 불완전한 아름다움에 이 진정한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AI 시대의 브랜딩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까요? AI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전략신, 그리고 브랜딩, 마케팅, 디자인, 인테리어, 공간, 광고, 이 신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발굴하고 요약을 해주고요. 브랜드 네임을 위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름까지 만들어냅니다. 카피 슬로건도 마찬가지고요. 스토리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속도도 몇 주에서 며칠로 단축돼서 과거 6천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3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픽 모션 인테리어 프로토타입이 자동화됐죠. 그 2D가 3D로 순식간에 탈바꿈하는 기술이 최근에 또 나왔죠. 몇 분 만에 웹사이트 코드를 설계했고요. 이 모든 작업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인간의 맥락은 이런 작업을 하더라도 의미의 맥락, 가치관, 관점을 설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미의 조율자라는 지점, 그리고 모든 작업들 중에서 어떤 것을 셀렉해야만 공동체에 어떤 유의미한 기억을 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셀렉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 이미지 제작자에서 의미 예술가로 변모해야 하고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서사를 실전 반영할 수 있을 때 AI 시대의 브랜딩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견디어낼 것인가? 한 3년 전에 챗 GPT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이끌고 있는 회사, 특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날로그를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파스텔은 저희가 전략 분석을 하기 전에 어프로치하는 기법들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한 것들을 하고 계실 건데요. 그 중에 이 3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엔트로팔로직, 인류학적인 관찰입니다. 인간이 오프라인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곳에서 관찰하는 모든 현상적인 것들, 거기에 따른 원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지하고 뎁스 있게 파고 들어가자. 이 기계가 모방하기 어려운 인간학적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AI는 2번 이상 반복 가능한 건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반복 불가능성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참여 관찰에 대한 건데요. 한 번도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고객사와 일을 했는데 이 프랜차이즈 카페앤베이커리 브랜드가 경쟁사는 항상 우리보다 발빠르게 마케팅을 하고 젊고 힙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마케터의 고민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의문은 왜 자꾸 겉모습을 젊게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영앤 트렌디가 과연 힙인 걸까? 트렌디는 그냥 right time, right solution을 주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이 카페와 소위 힙하다고 하는 카페들을 평일 아침 7시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밤 10시까지 이 힙하다고 하는 카페, 우리 카페를 2주 동안 평일 주말을 계속 상주하면서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태도를 스케치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는데요.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몇 가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소위 힙하다고 하는 카페의 모습들은 대부분 애플 디바이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이곳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카페업의 본질은 뭘까요? 기본적인 디폴트 밸류는 카페업의 본질은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무언가 활력을 붓고 쉼의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위 힙하다고 하는 카페 소비자들은 대부분 에너지를 소비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카페업의 본원적인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웰빙, 웰메이드의 가치를 전개해 나가자라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테이블 하나씩 더 배치하죠. 매출 대가를 회전율을 높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관찰했던 결과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빽빽하게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저 입구에 소비자들이 서서 보고 바로 나가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테이블 빼보자라고 제안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고 이 매장에서 설령 테이블 하나를 빼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모든 매장이 일반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전통사에서 이론적인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간 근접하기라는 프록세믹스라는 영역에 거리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참고했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로 갈수록 이 세 개씩 묶여져 있는 왼쪽으로 갈수록 타자와의 거리가 좁아지는 것을 나타내고 Y축은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그 타자와의 거리가 좁아질수록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갈 때 입구에서 보고 사람들이 테이블을 둘러보는 이유는 나만의 프라이빗한 이 거리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거죠. 이런 식의 작업들은 AI가 쉽게 먼저 내놓지 않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만들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유하고 싶은 건 업의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본질의 발견이라는 책에 소개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가령 우버가 미국에서 시작할 때 택시 호출 플랫폼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면 투자자의 마인드에는 택시 시장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 그럼 지금 택시 시장 규모가 얼마지? 이 상한선이 그어지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우버가 법률 때문에 택시를 대체할 수 없는 이럴 때는 투자자들은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럼 새로운 업의 본질로 비즈니스의 활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만일 우버가 물론 CEO의 어떤 여러 언어들을 종합했을 때 우버가 종합운송 네트워크 기업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미국의 한 가치평가 전문가가 우버의 기업 가치를 이런 것을 깨닫고 3배 이상으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버는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죠. 업의 본질은 내가 어느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러티브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고 고객은 무엇을 불편해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업의 본질을 검토해 봤는데요.
간략하게 최근에 리브랜딩을 했던 케이스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숨고라고 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우리 5,500만 인구 중에서 2천만 명이 넘게 다운로드를 한 앱입니다. 거의 국민 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브랜드를 리브랜딩 했는데 처음 임직원들을 만났을 때 임직원들은 숨고의 업의 본질은 전문가 연결 플랫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여러 빅데이터를 보면서 숨고에 대한 이미지를 판단을 해보니 숨고에서 계약을 맺은 고수분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좋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거나 하는 불만들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고의 입장은 우린 연결 플랫폼이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 그만인데요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불친절하고 수위 낮은 고수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들이 이제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이 목소리, 불만의 화살은 숨고를 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숨고 때문에 이 고수를 알게 된 거니까요. 이게 바로 사람들 인지상정인 거죠. 연결만 하면 끝인가? 그 다음은 책임이 아니야? 라고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당신들이 소개한 사람들인데 왜 당신들은 책임을 안 지나요? 이런 거죠. 제가 만일 앞에 계신 카메라 감독님한테 어떤 분을 소개해주면 제 평판과 제 시간의 모든 축적된 이 노력을 다 감내하면서 사람을 연결해드린 것이고 소개받은 사람은 저를 보고 제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숨고는 이런 관계가 없었던 거죠. 중개업이라고 하는 업의 본질 때문인데요. 이 본질은 임직원들로 하여금 우린 전문가 매칭, 가격 비교, 견적만 자동화하면 되고 이것을 어떻게 더 효율화해서 매출을 올릴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질 겁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바꾸니까 업의 본질에 대한 우리 브랜드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 이탈리아 출장을 갔다가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됐고요. 교황과 황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에 제 궁금증은 이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있는 군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마 공감하실 텐데 1시간 정도 대화를 할 때 계속 무릎 꿇고 있으면 되게 힘들죠.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알게 된 한 개념이 있는데요. 발레 드 샹브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현대사에서 발레는 발레 파킹에서 등장한 단어죠. 이 시종이라는 단어고요. 샹브르는 방이라는 거죠. 방의 시종. 그래서 이불을 정리하거나 음식을 갖다 주거나 이런 시종들을 발레 드 샹브르라고 했고요. 이 귀족, 왕족들의 발레 드 샹브르는 화가, 음악가, 그리고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발레 드 샹브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라파엘로도 발레였죠.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도 귀족에 소속되어서 보통 살롱을 자기 집에서 열면 자기 귀빈들에게 이 발레들을 소개해 주는데 맨 꼴찌로 소개되던 사람이 모차르트였죠. 그 앞이 셰프였고요. 모차르트는 셰프보다 자기를 먼저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해고를 당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발레 시스템입니다. 그 발레 시스템은 자기가 모시는 주인의 웰빙 라이프를 위해서 모든 삶의 영역을 케어링하는 시스템을 발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IT 버전의 발레 드 샹브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BBC에서 한국 청년들의 사연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어떤 청년이 취업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있고 쓰레기들이 이제 쌓여가는 거죠. 배달은 대충 시켜 먹었는데 게으르니까 귀찮고 안 치우고 넘겨놨다가 점심도 그런 식으로 저녁도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러다가 집 전체가 쓰레기장이 된 거죠. 이 고수분의 이 멘트는 단지 나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원조자의 태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숨고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우울하지 않을 권리, 존재 이유가 명확한 삶을 추구할 때 이 존재 증명을 위한 핵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의 웰빙 라이프를 위한 도구와 힘을 제공하는 21세기 IT 버전의 발레 드 샹브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기 스스로의 기술 혹은 타자의 전문적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소비자들을 라이프 프로라고 정의했고 이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숨고의 태도를 라이프 프로그레스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해서 라이프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어시스턴트의 태도가 숨고의 태도여야 한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전문가 연결 플랫폼이라는 업의 본질을 종합 라이프 스킬 플랫폼,
이라고 바꾸고 생활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카피를 쓰면서 중개업을 영양산업으로 전환하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새로운 숨고가 해야 될 일들은 고수의 매너까지 관리하는 일, 서비스의 품질을 책임지는 보증 시스템, 불만이 생기면 회사가 나서야 된다. 고수에게 떠 맡기지 말자. 고수의 역량을 교육하고 소비자의 삶이 진짜로 나아지도록 설계하는 일. 물론 자본가 관점에서는 이상적이지만 이상적인 지점을 설정해 두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숨고는 이 지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AI는 효율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지만 인간은 돌봄의 범위를 설계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생활이 점점 더 진보해 나갈 수 있다는 걸어가는 사람의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고요. 이 라이프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기억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엘레멘트들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수들의 퍼스널 브랜딩까지도 이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여유의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이고 SNS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매스를 대상으로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카피, 슬로건, 디자인, 다양한 서비스의 서사 이런 것들을 이 디자인의 플랫폼, 브랜드라는 플랫폼 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고객, 우리 스스로를 또 어떤 존재로 정의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우리가 무엇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미션을 설정해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새로운 업의 본질로 설정하는 이런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피리아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 그림을 보려고 영국까지 갔었고 저희 회사에는 액자를 해놨습니다. 이 존 에버렛 밀레이와 이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시달이라는 모델은 찬물에 있는 욕조에서 이 자세를 그대로 10시간씩 취하고 있었던 거죠. 6개월 동안 이 모델 그림 작업이 있었고요. 찬물을 통해서 저체온증 그리고 폐렴까지도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이 화가와의 의리, 작품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집념으로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죠. 또 존 에버렛 밀레이는 이 미장센을 구성하기 위해서 외부 강가에 겨울에 나가서 움막을 쳐놓고 태풍을 맞이하며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AI로는 만약 이런 그림에 대한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한다면 훨씬 더 리얼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AI는 존 에버렛 밀레이와 엘리자베스 시달이 갖고 있는 이런 고통의 서사가 존재하지 않죠. 이 오직 원본에만 이 아우라가 있고요. AI로 만드는 작업에는 아우라가 없습니다. 아우라의 본질은 거리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리, AI는 단지 거리를 가깝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본질은 무간격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AI 시대에 어떻게 나라는 이름을 기반으로 앞에서 우리가 쭉 검토해왔던 브랜딩의 기법을 적용하면서 시대를 관통할 것인가 몇 가지 화두를 공유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내 이름에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이름은 단편적인 그때그때 유행하는 에피소드에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서사에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나 반복 가능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불안, 망설임, 책임, 실패 가능성을 견디며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가? 나는 AI의 지능과 판단을 위탁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결정하면서 사유하는 주체인가? 지금은 지능을 아웃소싱하는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매를 결정했다고 믿고 있지만 타자의 리뷰를 통해서 판단할 때부터 이미 판단 결정력을 외부에 위탁한 셈이죠. 그것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필터링된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모든 판단을 AI한테 위임하고 있습니다. AI가 제안하는 것에 대한 결정력을 우리는 동의할 뿐이죠. 동의하는 주체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AI 지능과 판단을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는 브랜드로 거듭나실 겁니까? 오늘 나누고 싶은 화두는 이 삶을 AI 시대에 앞으로 더 기술적인 효율성들이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술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아우라를 가진 유일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점을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